주택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254쪽 주택정책,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의 내용들은 좀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주택정책을 구분하면 임대주택정책과 분양주택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건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죠. 임대주택 정책에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 소위 임대료 상한제, 두 번째는 주택 보조금 정책으로 임대료 보조 정책, 그 다음에 공공주택 정책,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분양주택 정책에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 다시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분양가를 자유로 하는 정책, 이렇게 있습니다. 분류할 줄 아셔야 되고, 정책은 분명히 다른데 경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가 다 같이 최고 가격제에 해당됩니다. 그럼 최고 가격제가 있으면 최저 가격제도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최저 가격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최고 가격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각각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최고 가격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장인데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시장이라고 합시다. 우리 이제 시장에 대한 주택정책이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 그러면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주택 매매 시장입니다.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서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여기가 가격입니다. 가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량이겠죠. 수량. 주택의 수량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주택을 사는 사람, 수요자를 매수인이라 할 겁니다. 매수인. 그리고 주택을 파는 사람, 공급자를 매도인이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이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나오고 주택의 가격이 정해지겠죠. 그런데 주택을 임대차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는 시장입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는 시장을 임대주택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임대주택 시장이라고 말할 거고, 그림은 임대주택 시장을 나타내는 그림의 경우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인데,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가격 자리가 뭘로 바뀐다? 임대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격 자리는 이렇게 임대료로 바꿔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수요의 법칙.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요량이 진다. 수요의 법칙입니다. 시장만 다를 뿐입니다. 임대도 가격이거든요. 임대차 시장에서의 가격입니다. 여기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뭐가 정해지냐면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수량이 정해지고, 임대료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지고.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누구냐면 임차인입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누구냐면 임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토지로 가볼까요? 우리 앞에 경제지대, 전용수입 이런 이야기를 했던 토지시장입니다. 그럼 토지를 임대차하는 시장이라고 합시다. 토지 임대차 시장입니다. 토지를 임대차하는 시장에서는 시장입니다. 그림을 그릴까요? 그렇다면 여기가 가격, 여기가 수량인데 토지 임대차 시장이니까 토지 임대료가 들어가겠죠. 토지 임대료는 토지 임대료라고 하지 않고 특히 뭐라고 부르냐면 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량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 수요와 토지 임대 공급에 따라서 토지 임대료인 지대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토지 임대차 시장에서도 수요자는 임차인이고 공급자는 임대인이 되어집니다. 이 임대인을 지주 내지는 토지 소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주 내지는 토지 소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료와 수량이 정해지는데 걔를 지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의미를 알아두십시오. 어떤 시장인지,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인지, 주택을 임대차하는 시장인지, 토지를 임대차하는 시장인지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뿐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보면은 지대를 설명하면서 전용수익과 경제지대인데 그냥 P라고 뒀어요. 왜? 토지를 임대차하는 시장, 말하자면 생산요소 가격이었거든. 그러니까 생산요소 가격이니까 P라고 그냥 둔 것뿐인데 여러분은 지대가 강의 시간은 제가 지대로 또 R로 설명했기 때문에 강의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사실 P나 Q나 표현하기 나름이고 P라고 써놓고 내가 읽을 때 지대라고 읽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러분에게 구분해드리기자 굳이 제가 R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라면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 합시다. 그럼 라면을 파고 사고 파는 시장이니까 라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라면 가격이 3,000원으로 정해졌다고 가정할까요? 그럼 라면 가격 한 개인데 3,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너무 비싼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수요가 아주 많거나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면 한 가격이 3,000원씩 하더래요.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소비자들이 정부에 어떻게 좀 해봐라. 라면 가격 3,000원 너무 비싸지 않니? 그랬더니 정부가 딱 보더니 라면 한 개 가격이 3,000원 너무 비싼데 1,000원 이상 받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려 준 거죠. 얼마로? 1,000원으로. 그러면 라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이상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900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건 있어.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딱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 가격제예요. 그런데 최고 가격을 설정할 때 어디다 설정해 주냐면 시장 균형 가격 아래쪽에다 설정하는 거예요. 위쪽에다 설정하지 않습니다. 봐봐요. 3,000원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3,000원 진짜 힘들겠네. 5,000원 아래로 받아. 요거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미친 거지. 위쪽에 부과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아래쪽에다 부과해야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걸 최고 가격제라 하고, 요게 우리 공부에 응용되는 것은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실까요? 수요가 늘어나요. 그렇죠? 임대료를 강제로 떨어뜨렸으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 맞죠? 수요량이 는다, 공급량이 준다. 이때 수요량이 는다, 공급량이 준다는 곡선상에서 이동이지 곡선 자체가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해당 가격을 떨어뜨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래쪽에 부과 효과가 있지. 만약에 위쪽에 부과하면 아무런 효과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낮은 가격에 혜택 보는 사람은 이만큼이고 여기서 이만큼은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 이게 뭐라고 불렀어요? 초과 수요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초과 수요 때문에 결국은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법으로 금지했으니까 못 올라가서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이거 풀기만 하면 가격이 바로 상승해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위쪽에다 제가 부과하면 정책 효과가 있다요 없다요?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래로 받아라. 이미 아래로 받고 있잖아. 그래도 초과 공급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자꾸만 느낌상.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봐요. 라면 한 개 3,000원인데 정부가 말하기를 진짜 3,000원 너무나 비싸서 힘들어 죽겠어요. 정부에 어떻게 좀 해봐요. 막 그렇게 했더니 정부가 열받았나 봐. 그래? 알았어. 3,000원 너무 비싸네. 라면 한 개에 1,000만 원 이하로 받아. 만약에 이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로 받는다고 1,000만 원이 되나요? 이하로 받고 있잖아.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정부가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무런 정책 효과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래로 받아라 그거니까. 아래로 받고 있으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없더라도 이런 곡선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곡선을 위로 올리면 한없이 올라가겠지. 이 곡선을 올리면 한없이 올라가겠지. 사실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한대 아래로 받고 있는 거야. 무한대 아래로. 그 무한대 아래의 교차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항상 이 교차점에서 정해지는 거지 여기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아래로 받아라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최고 가격제는 여하튼 시장 균형 가격 위쪽에다 부과하면 효과 있어 없어? 아무 효과 없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암기할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암기할 거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 하기가 막 두려워. 막 가슴이 떨려 벌써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거리고 하자마자 확 넘겨버릴 거야. 봐봐요. 잘 봐봐요. 보고 저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거 짚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봐봐요. 제가 별거 아니야. 가격 아까 떨어진다 했죠. 수요량 는다 그랬죠. 공급량 준다 그랬죠. 품질은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지기 다 안 해. 그거야. 가격을 강제로 떨어뜨렸다. 그때 수요량이 늘더라. 공급량이 줄더라. 품질은 저하되더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몇 번 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빨리 넘겨야 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생각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 뭔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임대료 한도제라고도 불러요. 제가 아까 뭐라고 하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최고액제를 임대주택 시장에다 적용하는 게 바로 임대료 규제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런 남연 이야기는 누구 보호하려고 하냐면 남연 소비자 보호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 정책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할까?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임차인 보호하려고 그런 거죠? 목적이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 임대주택 시장을 그어볼 텐데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는 그러한 개입은요. 직접적인 개입 방법에 해당돼요. 법으로 규제하니까. 그리고 이 시장은 임대주택 시장이에요. 그런데 단기니까 주택의 공급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해서 수직선으로 놓아보자고요. 먼저. 그리고 수요곡선 이렇게 있어. 근데 주택 임대료가 너무 높네. 이럴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강제로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을 썼네. 그럼 임대료가 강제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공급곡선이 수직이니까 공급은 안 줄어. 그 상태에서 수요만 늘겠지. 그러면 초과 수요가 여기서 이만큼 발생하겠죠. 수요가 늘면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임대료가 R0였는데 R1으로 떨어지고도 공급량이 안 줄었으니까 원래 임차인들은 돈을 이만큼 내야 될 것을 이제 이만큼만 내기 때문에 혜택 보죠. 강력하게 효과가 있어요. 이런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임차인은 아주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단기에.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 상승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 곡선이 우상향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을 썼어요. 강제로 임대료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낮은 임대료를 혜택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만큼이고 여기서 이만큼의 사람들을 봐봐요 여러분. 수요량 늘고 공급량이 줄에 따라서 Q1, Q2만큼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 그 말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뜻이지. 이 초과 수요로 말미암아 임대료 상승 압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임대료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데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이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 낮은 임대료로 혜택 보는 사람이 이만큼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임대주택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대로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한 제도였는데 드디어 임차인이 도움되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못 구한다니까. 임대주택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직장까지 1시간씩 출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저녁 때 또 1시간, 아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씩 낭비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직장 근처로 이사 가려고 그래. 아예 직장 근처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못 구하네. 주택이 없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내놓으면 이것마저도 나중에 못 구할 것 같아. 그 이사 가는 거 포기해야 돼요. 임차인의 이동이 줄어든다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줄어들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줄어든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침 저녁 1시간씩 출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만약에 차 끌고 나가면 도로 막히는 거고 전철 이용해도 혼잡 비용도 증가할 거고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에 100만 명이 하루에 2시간씩 낭비해봐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목적은 그랬는데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쓰면 양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양을 통제하는 정책을 쓰면 가격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법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정책만 갖고는 임차인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럼 임대인은 어떨까?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래 임대인의 수입이 이만큼이었거든. 원래 임대료가. 임대료 수입이었거든요. 근데 임대료를 이렇게 규제함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었어. 그럼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임대인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임대주택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되면 용도 바꿔버려요. 용도 전환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근데 용도 전환을 못해서 마지못해 공급한다면 그 마지못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빵 가격을 못 올리도록 하잖아요. 빵 크기가 줄어든다니까. 가격을 못 올리도록 하면 품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자 가격을 못 올리게 하면 과자 양이 주는 거야. 정부는 임대인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임대소득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불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봐요. 임대료가 요 R1 수준인데 이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임대주택을 못 구하니까 임차인은 여기까지라도 돈 내고 사겠다는 사람이 드디어 생기는 거예요. 이 돈 내고라도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돈을 그만큼 내겠다는 사람이 있는 한 시장에서는 불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R1으로 계약서에는 R1으로 하고 실제 R2를 내면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법적인 음성적 거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그러면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은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저걸 줄인다든가. 그럼 만약에 보실래요? 단기 한번 볼까요? 단기는 잘 아시다시피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단기에 수요가 비탄력적인 까닭은 대체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에 공급이 비탄력적인 까닭은 용도 전환도 어렵고 생산 요소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어려워서 가파르게 되고 비탄력적이죠. 이 상황에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지는데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수요나 공급이 가파르기 때문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 크기가 작아요. 초과 수요 크기가 작단 말은 낮은 임대료로 혜택 보는 사람은 많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적네? 그럼 부작용이 적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에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부작용이 적으니까. 그러나 장기로 가면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장기에 수요가 탄력적이 되는 까닭은 대체재가 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적이 되는 거고 공급이 장기에 탄력적이 되는 까닭은 용도 전환도 쉬워지고 가용 생산 요소를 구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공급이 쉬워져서 탄력적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초과 수요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초과 수요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결국은 낮은 임대료를 혜택 보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의 부작용이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기는 강력하게 효과가 있으나 장기는 부작용이 큰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시험에 나오는 잘 나오는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설정해야 효과가 있다. 그럴 때 단기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단기는 비탄력적이어서 초과 수요 크기가 작아 정책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로 가면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이 되기 때문에 초과 수요 크기가 크고 완만해지니까 초과 수요 크기가 크고 그래서 정책의 부작용은 크게 나타나니까 정책 효과가 작다고 말하죠. 초과 수요 크기는 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양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임대주택을 구하는 사람이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임대주택을 구하는 사람이 적으면 부작용이 적은 거지. 그 정책의 결과로 임대주택을 못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많지 않대. 그럼 부작용이 적은 거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양이 많아졌어. 초과 수요 크기가 크니까. 그러면 부작용이 그만큼 크게 나타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아래쪽에 부과하면 그나마라도 효과가 있는 정책이겠으나 시장균형 가격보다 높은 임대료로 규제하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초과 공급은 아니에요. 위쪽에 부과했다고 초과 공급이 아니에요. 그거 아래로 받아라 하기 때문에 아래에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고 말하면 안 돼요. 현재의 균형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념할 것이 그 위쪽에 그대로 가격이 세팅돼서 그것만 받아라. 오로지 그것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초과 공급이 맞아. 근데 그거 아래로 받아라 하잖아. 아래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초과 공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제가 10번도 더 해야 돼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위쪽에 부과했는데 왜 초과 공급이 나타나지 않나요? 3번을 돌려봤는데도 모르겠어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아래로 받아라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아라 세팅이 돼 있어. 오로지 딱 그 위쪽의 가격만 받아야 돼. 그러면 초과 공급이 하자. 그런데 그건 임대료 규제 정책이 아니거든. 임대료 규제 정책은 설정된 가격 아래로 받아라.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설정해 주는 거거든.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다음 문제에다 대입할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건 임대료 규제야. 규제. 여러분 질문이요. 규제하면 공급량이 늘까 줄까? 아까 준다고 했잖아. 규제니까. 그럼 보조하면 늘겠지. 그래 그게 핵심이거든. 핵심 키워드는 말입니다. 규제야 규제. 규제는 공급량이 준다고. 그러나 보조금 주잖아요. 늘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단 말은 제대로 임대료 규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 상황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형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다 이렇게 기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규제는 증가시킨다 해서 감소시킨다 해서. 감소라니까요. 감소. 규제니까. 그리고 임대료 보조 정책은 양을 증가시킨다요. 감소시켜. 보조는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규제인데 얘도 규제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는 보조야. 보조금 줬으니까 효용도 늘고. 좀 이따 배우거든요. 양도 늘고 그런다고. 임대료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 부담 현상이 야기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상충되게 나왔어요. 5번의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하셔야 되고.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임대료 보조 정책으로 건너가 볼까요? 자,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이 바로 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인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직접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조금이나 조세를 통해 개입하는 건 간접적 개입이에요. 정부의 간접적 개입. 아까 임대료 규제는 직접적 개입. 보조금을 통해 하는 건 간접적 개입. 그런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그러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 가격 보조를 임대료 보조 혹은 집세 보조라 하는데 월세가 50만 원이래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20만 원이 만약에 보조가 되어서 3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20만 원 싸게. 그런데 돈으로 주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면 임차인한테는 30만 원의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인과 협약을 맺고 30만 원의 임차가 되면 임차인이 살 때 임대인 통장에 30만 원씩 넣어주는 거야. 20만 원씩 넣어주는 거야 참.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30만 원에 임차했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50만 원을 받은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주택을 임차할 때만 보조하는 제도예요. 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임차인 통장에 20만 원 넣어주는 제도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주택의 임대료를 보조해 줬으니까 임대료가 싸지는 셈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주택을 소비하는 게 주택을 임차하는 게 늘겠죠. 쌀 가격 보조, 쌀을 싸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쌀 소비가 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20만 원만큼 돈으로 현금 보조했으니까 20만 원만큼 소득이 는 셈이지. 20만 원만큼 소득이 늘었으니까 얘는 20만 원만큼 소득의 증가는 얘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킨 셈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가격 보조를 더 많이 원할까? 소득 보조를 더 많이 원할까? 당연히 소득 보조 원하죠. 쌀 똑같이 쌀 살 때 20만 원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냥 20만 원 주는 것 중에서 사람들은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쌀을 20만 원 싸게 사는 것보다 돈으로 주면 돈 가지고 내가 딴 걸 살 수 있잖아. 정부는 갑돌이가 가난한 갑돌이가 쌀 먹길 바래. 갑돌아 꼭 쌀 먹고 건강하게 바래. 그러니까 돈 줬더니 걱정하지 마. 그걸 받아놓고 쌀 먹거리 먹어버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돈 조금 준다고 정부를 향해서 행복한데 욕해.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갑돌이한테 돈으로 주는 것보다 쌀로 주는 쌀 사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제도를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소비 증가 효과는 얘가 더 크다. 효용 증대 효과는 얘가 더 크다. 그러면 보셔요. 보조금 줬으니까 역시 소비가 느는 거 맞죠?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효용이 증가하는 것도 맞죠? 그리고 소비가 늘었단 말은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니까 임대료가 올라갈 거예요. 수요가 늘면 임대료 올라가거든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공급도 늘겠죠? 장기에 다 늘어. 위지 마요. 다 늘어. 보조금 줬는데 뭐. 얘도 그래. 얘도 다 늘어. 는다. 그거라니까 는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공급도 늘어.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줄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얘는 소비 증대 효과가 커. 꼼짝없이 그거 해야 되니까. 얘는 지주화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효용 증대 효과가 커. 여러분 그러니까 어버이날 때 부모님한테 뭐를 해드리지? 엄마 뭐 갖고 싶어? 이렇게 잘 물어보지 마요. 그냥 돈으로 드려.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다 생각했는데 20만 원 줄 것 같아. 20만 원.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게 25만 원이거든. 근데 차마 그 말을 못해. 나 그 25만 원인데 갖고 싶어. 이런 말 차마 못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줘. 그러면 생각해갖고 한 18만 원 얼마짜리 계산해가지고 이거 괜찮았대 하고 주면 쓰다가 말아요. 근데 돈으로 주면 내가 20만 원 다 주면 내가 갖고 있던 용돈하고 합쳐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거든. 근데 효용 증대 효과가 커요. 돈으로 드리세요. 가장 효용 증대 효과가 큰 게 돈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돈으로 줘? 좀 그렇잖아. 이런다니까요. 우리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효용 증대 효과는 아셨죠? 근데 이제 애들한테 돈으로 주면 그거 갖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게임하거나 뭐 이렇게 게임 머니 사거나 뭐 딴 거 하고 하니까 걔네들은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돈으로 달라 그래요. 따라서 보조금 정책의 두 가지 의미는 알고 계시고. 자, 정책 효과를 따져볼까요? 편안하게 보세요. 단기적 효과입니다. 제 설명을 드리면 막 이런 것도 적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에다가 똑같이 써놨어요. 물론 책에 있는 얘기예요. 책에 있는 이야기를 보기 좋게 정리한 것뿐이고 그 정리도 프린트에도 있고 책도 있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단기적 효과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했대. 그럼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를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래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만큼 싸게 살 수 있도록 싸게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면 원래 공급 가격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떨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임대 부동산의 공급 가격이 원래 50만 원이었던 것인데 30만 원으로 하락한 셈이에요. 보조금만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마치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겠죠. 소비가 느니까 수요가 늘겠죠.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제 말 맞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 그러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되나 봐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단기에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이 수직이라고 가정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수직이면 이렇게 수직인 상황이면 아까도 보았다시피 이 상황에서 수요가 만약에 증가하잖아요. 이게 임대료인데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그대로 임대료가 올라가. 그 임대료를 20만 원 보조했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20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전부 다 임대인한테 가. 그래서 여러분 임대주택의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시장 임대료만 올라가. 그럼 결과적으로 보조금 효과는 거래량만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 혜택은 임대주택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다 돌아간다니까요. 분명히 야 임차인아 살짝 손 벌려봐. 그래갖고 임차인 손에다가 20만 원 쥐어줬거든. 근데 시장의 원리를 통해서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가 있어? 임대인한테 가 있다니까.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금도 전가가 되듯이 보조금도 마찬가지야. 시장 원리를 통해서 원래 임차인에게 줬는데 나중에 임대료 상승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또요. 장기적 효과. 만약에 공급곡선이 정상적으로 우상향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임대료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이 들어.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 임대료는 낮아지게 되고 임차인의 부담은 낮아지게 되고 공급이 드니까 임대료가 떨어지겠지. 임대료가 떨어지면 임차인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겠죠. 임대주택의 소비량이 늘 거예요.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가 처음에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올라간 만큼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떨어졌다면 임대료는 원래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겠지. 기본적인 전제가 수요가 느는 만큼 공급이 증가했다는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했을 때 말입니다.
그럼 아까 수요가 10% 늘고 공급도 10% 늘면 임대료 올라간 거가 떨어진 게 똑같으니까 다시 원래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또한 동시에 임대료 보조로 인해서 어찌 됐거나 임대료 보조를 받았으니까 임대료 보조 받기 전에 50만 원 내야 됐는데 임대료 보조를 받고 나서 임대료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20만 원 보조 받으면 나는 얼마를 내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냐면 40만 원 부담하는 셈이지. 옛날에 온전하게 50만 원일 땐 내가 50만 원 부담해야 했는데 지금 임대료 보조를 받게 되자 수요가 늘어서 50만 원이던 임대료가 60만 원 올랐네? 그래도 20만 원 보조를 받았으니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40만 원 부담하면 되잖아요. 40만 원에 정부가 보조해둔 60만 원 합쳐서 20만 원 합쳐서 60만 원 내면 되니까. 그러면 실제 내가 내는 금액은 원래 얼마였는데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 낸다? 40만 원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가 낮아지게 된다는 말이죠.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그 10만 원은 누구한테 간 거지? 임대인에게 간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아직 누가 임대료를 보조했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누리느냐에 관한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게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거든. 세금처럼. 그럼 탄력성도 조세 부담 정도가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가 얼마나 헷갈리는데 그것마저 나와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나올 수도 있어요. 몇 년 후는. 제가 볼 때 2, 3년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나올 수도 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뭐만 알면 된다? 이렇게만 알면 돼. 아, 임대료 보조했더니 수요가 늘더라. 임대료 올라가더라. 근데 나중에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원래 수준이 될 수 있다. 비용 불변을 전제했을 때. 그리고 임대료를 보조받으면 그만큼 내는 금액이 내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암기할 사항들입니다. 암기할 사항이 뭔데? 보조금이니까 다 증가한다는 거야. 그냥 다 증가한다. 어떤 거 증가하는데? 보세요. 소비도 늘고. 소비가 늘으니까 효용이 늘고. 소비가 는단 말은 임대료가 올라가고 수요가 늘었으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결국 공급량도 늘고. 공급량 감소가 나오면 틀려요. 문제를 볼까요?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거 1번. 저소득층에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걸 말한다. 맞죠? 2번.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말도 맞죠? 증가니까. 3번.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말도 맞죠? 증가니까.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4번.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아까 임대료 규제는 감소지만 임대료 보조는 증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4번 틀린 거지. 5번.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에 하나인 거 맞죠? 간접적 개입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9쪽)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가보겠습니다. (259쪽으로) 가보셔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사적 시장의 주택과 품질이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을 사적 시장보다 공공시장에서 더 값싸게 공급하는 정책인데요. 예를 들면 무슨 뜻인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주택 시장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까 여기 임대료, 수량,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대료가 정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수량이 정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임대주택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적 줄여서 시장이라고 한다 합시다. 말하자면 사적 임대주택 시장인데 아무런 말 없이 임대주택 시장이란 전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여기에 공공시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거죠. 줄여서 공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공시장이란 정확하게 공공임대주택 시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시장은 말이죠. 수요 공급 논리가 아닙니다. 어차피 정부의 정책 논리입니다. 그럼 굳이 그래프 그리지 말자고요. 그럼 품질은 유사하게 만들었는데 임대료를 싸게 한 거야. 이렇게. 이 정도 순으로 딱 싸게.
싸게 해줘서 임대료를 정하면 말이죠. 시장이 자연스럽게 둘로 나뉘면서 여기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럼 이쪽에 수요가 준다는 뜻이죠. 이렇게 수요가 줄어요. 수요가 줄면서 임대료가 아론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책의 결과 사적 시장에 있던 사람도 이렇게 임대료가 떨어지면서 혜택 보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사람도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니까 혜택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정책은 직접적인 개입인데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직접적인 개입인데 시장을 구분할 때 사적 임대주택 시장과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구분해서 아무런 말 없이 임대주택 시장은 물론 예지만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놓으면 사적 시장보다 공공시장에서 낮은 임대료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해 와서 수요가 늘면서 이동해 온 사람도 혜택 보고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요가 얘는 줄면서 임대료가 하락했기 때문에 혜택 보고 단기에는 모두 혜택 봐요. 이 차이만큼. 근데 장기가 문제예요. 장기에 당연히 임대인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줄일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급을 줄일 거니까 도로 임대료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임대료가 도로 올라갈 거니까 사적 시장에 남아있던 임차인의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죠. 그리고 공공시장에 남아있는 임차인만 계속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사적 시장의 임차인의 혜택은 사라지고 공공시장은 여전히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니까 혜택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급량이 얼마만큼 주냐면 여기까지 줄어요. 공급량이 이만큼까지. 그럼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팍 줄어버렸네. 그 대신 공공시장에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시장 전체 공급량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기 준 만큼 여기 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변함이 없어요. 뿐 아니라 공공시장으로 이동해 온 임차인만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은 여전히 이만큼의 차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만큼 주거비 보조받은 효과가 발생해서 공공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유념할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말이죠. 여기 있던 갑돌이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갑돌이. 여기 있는 갑돌이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사적 시장만 있었을 때는 사적 시장만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넓어졌죠. 그 말은 대체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대체제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임대주택에 대체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커졌네? 자,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제가 많아질수록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요? 작아진다요? 커진다니까요. 그 말은 사적 시장의 수요 탄력성을 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다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사적 시장의 수요 탄력성을 크게 만든다고요. 이게 부동산 조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네 번째 시간에 연결이 됩니다. 분양가 규제 정책, 아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잠깐만 이야기해 보죠. 좀 전까지는 임대주택 정책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분양주택 정책으로서 분양가 규제 혹은 분양가 상한제도 최고가격제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264로 딱 점프해봐요. 264페이지로 점프해봐요. 264페이지로 점프해보면 분양주택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는 말이죠.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제도 말하자면 최고가격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직접적 개입에 해당되고요. 분양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 택지비에다 건축비를 더한 것으로 정합니다.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이건 분양가 규제 정책의 목적은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념할 것이 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얘기를 어느 법에서 공부한다? 같이 읽으세요 빨리. 주택법 57조 제57조에서 공부합니다. 이게 공법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공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법 시간에 열심히 이번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개론해서 하겠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적인 얘기는 개론에 나오지만 공법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선택지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개론이고 4번 거부는 공법에서 배운 얘기를 끌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공법에서 나온 이야기를 개론에서 물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법에서 배경 설명 다 해가면서 공부하는 걸 개론에서 한두 줄 공부해갖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공법과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는 주택법 제57조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된다. 첫 번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라든가 주거재생혁신지구라든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봤나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민주택입니다. 서민형 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공법 주택법 들으실 때는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주택법 57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집니다. 이게 분양가격입니다. 원래. 근데 이게 5억이래. 근데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떨어뜨려서 4억으로 설정했다 합시다. 그래서 4억 아래로 받아라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강제로 가격을 떨어뜨린 거죠. 그럼 수요량이 규제 가격을 여기다 설정했으니까 수요량이 늘고 공급량이 줄겠지. 그리고 품질은 저하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짓다가 무너지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품질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초과수요. 이 초과수요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이 분양가 규제 정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량 늘고 공급은 줄고 품질은 저하된다. 위쪽에 부과하면 아무런 정책 효과는 없다. 아무런 효과 없다. 꼭 기억할 거 아까 말한 거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고 규제니까 공급량 줄고 품질은 저하된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게 분양가 규제라면 이 분양가 규제와 관련된 문제에서 틀린 걸 고르라면 주택법령상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라 그랬죠. 두 번째 도입 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에요. 네 번째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품질 저하 현상 나타날 수 있죠. 다섯 번째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요 안 한다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요. 이렇게 버젓하게 공법 문제가 개론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분양가 규제가 아까 분양가 규제가 최고 가격제인데 분양가를 풀어버리는 게 자유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출제된 비중이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보세요. 이렇게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는 정책을 썼었거든요. 그럼 분양가 규제 정책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초과 수요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규제하던 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 상승 압력이 바로 가격 상승으로 연결돼. 가격이 상승과 동시에 수요량이 줄어. 공급량이 늘어. 품질은 좋아져. 반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게 반대예요. 아까 분양가 규제 가격은 올라간다. 수요량은 줄어들 거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량은 늘어날 거다. 품질은 향상될 거다. 기억할 건 없습니다. 뭐만 알면 되는데 분양가 규제 알아놓고 뒤집어서 기억하면 된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임대주택 정책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은 규제니까 공급량 감소, 임대료 보조는 공급량 증가, 공공주택 정책을 하게 되면 사적 시장에서 준 만큼 장기적으로 공공시장에서 늘기 때문에 공급량엔 변화가 없어요. 다시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량 감소, 임대료 보조하면 공급량 증가, 공공임대주택은 사적 시장에서 준 만큼 공공시장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량에는 변함이 없어요.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도 직접적 개입인데 최고가격제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풀어버리는 게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선분양제도가 있고 후분양제도가 있어요. 선분양은 뭐고 후분양은 뭔가 보자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분양을 해서 소비자 돈 갖고 주택을 짓는 거, 아파트 짓는 거, 이게 선분양이요 후분양이요? 선분양이고, 건설사 돈 갖고 70-80% 지어놓고 분양하는 건 후분양이고, 그런데 말이죠, 이 선분양과 후분양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자료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엄청난
지명도 있는 교과서의 내용들을 갖고 정리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묻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대답한 걸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 편하게 보란 말이에요. 자, 선분양은 먼저 소비자 돈 끌어다가 그 돈 갖고 지어서 분양하는 건데 소비자들은 그걸 사기로 뭘 보고 했냐면 아파트 뭘 보고 했어요? 모델하우스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에서 일단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해요. 소비자 돈 갖고 지으니까 장점은. 뿐 아니라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택의 공급이 늘어. 분양대금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2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사는 효과가 있어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고 2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 소비자 위험 부담하에 주택을 구입하는 거예요. 소비자는 아까 그랬지 뭐 보고 산다고? 모델하우스 보고 사. 소비자는 어떤 착시 현상에 빠지냐면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아시다시피 전철역과 가깝거나 버스정류장과 가깝거든. 근데 우리 집은 내가 들어갈 집은 일단 전철역이나 버스역에서 내려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야 돼. 마을버스 타고 마을버스 내리면 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한 15분 걸어가야 돼. 그 집에 들어갈 건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서 꼭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착각은 모델하우스에 이렇게 딱 전시되어 있는 가구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진짜 고가의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 집은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다른 것처럼 보여. 그러면 이제 딱 촬영해 놓은 거 보면 똑같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촬영한 거 보면 똑같아. 왜? 얘는 일단 분양이 끝났잖아. 그에 맞춰서 지어주기만 하면 돼. 따라서 잘못하면 부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단점에는요. 나는 4억에 분양받았거든. 2년 후에 입주할 때쯤 보니까 또는 3년 후에 입주할 때 보니까 6억이 돼 있는 거예요. 투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완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가 없네. 소비자 선택이 폭이 좁아. 아까 말했잖아요. 모델하우스 보고 하거나 카달로그 보고 하는 거야. 그 회사 믿고. 부실공사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교과서에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 현실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뿐 아니라 시장 위험이 수요자가 전가돼. 봐봐요. 여러분 짓다가 무너졌대. 그래서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에 입주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개개인이 저마다 사정이 2년 후나 3년 후에 입주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입주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위험들을 고스란히 다 감수해야 된다고. 반면에 후분양 같은 경우는 70-80% 지어놓고 분양하는 거니까 얘는 말이죠. 6억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오른 가격에. 그래서 분양권 매매 차익이 소멸되고 투기 억제됩니다. 뿐 아니라 완제품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커요. 선택이 용이해. 업체의 품질 경쟁으로 인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느 회사가 짓다가 무너졌다 이렇게 소문나면 그 회사 거 사겠어요? 그리고 잘 지어진 거 사겠지.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이 건설회사가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자금 조달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줄어들게 돼. 시장이 위축되니까.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부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건설업체의 시장 위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주택가격을 아까 6억을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또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선분양과 후분양을 비교해서 알아두시는데 의으시지 마시고 뜻만 여러분이 잘 비교할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9쪽 부동산 조세 우리 쉬었다가 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